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보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매주 손혜원 의원실 보좌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좀 특별하네요. 예, 예,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좀 검색어에 순위에서 좀 올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요. 손혜원 의원께서 어떤 취지로 한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손혜원이 막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신재빈 사무관의 폭로가 내용에서의 부정확함이나 동기에서의 불확실함이 좀 존재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폭로자의 폭로 동기나 그 배경 또 내용에 대해서 공박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고요. 정치라는 것이 사실 말로 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론을 살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신재민 사무관이 자살 시도를 하면서 국면이 좀 뒤집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에 오니까 이제 폭로의 동기라든지 그리고 그 내용이 과연 폭로할 만한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사라지고. 거봐요. 이게 본질이 호도됐어. 네, 그렇게 된 후에 손혜원 의원이 말을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를 가지고 좀 따지는 형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만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말을 정제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지금까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퍼붓던 그 악담들과 막말을 생각해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론전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 또 정치가 역시 말로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본질을 뒤집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다는 것이 전 일단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입법부라는 곳이 정치를 하는 곳이잖아요. 입법부하고 정치하고는 좀 어감이 많이 다른데 지금까지의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면 20대 국회는 솔직히 저도 국회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것은 정치권이라기보다는 입법부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정청래 의원실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도 세월호 단식 때 가장 열심히 싸웠었고 또 같이 낙천했던 김현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여튼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SNS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뭔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잘려나가는 것이 19대의 경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아무도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 국회가 점점 더 되어갑니다. 보시면 표창원 의원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말을 하다가 본인이 대관을 해줬던 시민단체에서 걸었던 그림 한 점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매장해서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난절이 정맞는다라고 항변하셨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꺾으려고 하는 것이 보수 언론의 여태까지의 행태였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물론 우리가 여당이긴 하지만 거기에 맞서서 싸우고 이슈를 만들고 논점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국회는 출석률 그리고 입법을 몇 개를 했는지 마치 고3 수험생들의 입시반처럼 국회가 돌아가는 것이 과연 좋은 모습일지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거친 말에 지친다는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많은 이익단체들과 또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해서
저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역할을 그럼 중단한 게 맞는지 그리고 그냥 조용히 입법 활동만 하면 그건 입법부겠죠. 하지만 저는 그 전에 그 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 필요하지 않나 그런 좀 항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 말이죠. 그 유튜브에서 유시민 돌풍이 일어나는 것도요. 유시민 이사장은 무슨 말이든 다 하잖아요. 뭐 물론 그분이 막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민주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그렇게 잘 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길들여졌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놓고 또 유튜브에서 활약을 하는 사람에게 공천 주겠다. 이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을 하면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한 발씩 나아가야 하는데 네네. 지금 이 정치권은 너무 그냥 조용하기만 한 건 아닌지 예,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손혜원 의원은 이런 그 아주 집단적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들 무겁게 듣고 있고요. 예. 하지만 뭐 이 사건의 본질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할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뭐 경쟁 업체가 되겠지만 김용민 TV에 못지않은 손혜원 의원의 유튜브도 네. 앞으로 이제 예, 곧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유튜브에 뭐 제일 먼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까지도 29,000명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박용진 의원이 5만 명이 넘어갔군요. 그래요. 이게 최근에 이제 라이징 스타 박용진 의원이 있었네요. 예. 손혜원 의원이 이 경제 알바인가요? 네, 경제 알아야 바꾼다. 또 최강욱 변호사 나왔던 게 뭐였죠? 검찰 알아야 바꾼다. 그래요. 저거 굉장히 열심히 시청했고요. 손혜원 의원의 순기능을 누구보다도 정말 절절히 느꼈던 그런 일인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합류를 해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당의 이름도 짓고요. 브랜딩하고요. 홍보 전략 세우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던 2016년 총선도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런 손혜원 의원. 지금 뭐 몰매를 맡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뭐 말씀을 무겁게 듣고 할 얘기는 계속 해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래서 뭐 반성을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유권자들께서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들 계속 펴나가는 것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김용민 TV하고 같이 콜라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손혜원 의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이 교체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그 1기 구성에서 2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뭐 친노냐 아니냐 또 뭐 이런 논쟁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요. 예. 아니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퇴임에 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디가 친문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 친문의 인사도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교류가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은평에서 이제 경선에 낙마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삼고철회에서 모셔온 외부 사람이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용인수를 보시면 한 번도 자기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가장 잘 맞는 사람, 그 자리에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고 그것이 뭐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지점이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박사를 추천하고 물러가는 과정을 보셔도 그렇고 이게 자기 식구 챙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한 번도 그래왔던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노영민 의원이 그 친문으로서의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보고 뽑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 초반에는 젊으면서도 민주당의 기존 세력에게 빚이 없었고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남북관계를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적임자인 임종석 실장을 기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대중관계에서 주중대사로 있었고 또 여야 두루두루 의원들과 넓은 교류의 폭을 갖고 있는 노영민 의원이 비서실장 맡았다는 것, 전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용을 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잘 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무수석도요. 어쨌거나 여야 관계를 매끄럽게 잘 풀어가는 것이 이기의 숙제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호남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민주평화당 세력들 이들을 잘 이끌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강기정 의원이 두루두루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홍보수석은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MBC 노조 1호로서의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본인이 지켰던 그런 강직함들 거기야말로 친문이 친논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람 문재인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교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홍보수석의 중요성이 자꾸 대두되는 것이 가짜뉴스 말씀 좀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튼 가짜뉴스를 포함해서 보수 언론의 파상적 공세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을 잘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일의 적임자로 MBC 노조 출신의 홍보 수석을 영입했다는 것. 그것도 역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들여온 것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2기 청와대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놓고 보면 관료와 소위 말하는 이제 어쩌다 공무원과 늘 공무원이 있죠. 정치권과 관료의 균형을 아주 잘 맞추면서 예전 같으면 이제 안정적 운영이라는 기조하에서 관료들을 대거 임용했던 것이 과거의 전례였는데요. 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어공과 늘공을 잘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인선도 이제 앞으로 제일 잘 되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과거에 이런저런 또 논란에 휘말려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 야당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이게 또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 카드를 놓고 출판 기념회를 했다는 것을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야단 맞아야 부분이 있는 것이 또 있고 정치권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그 전까지 현금 따발로 와서 이렇게 돈을 무더기로 놓고 가고 하면서 벌어졌던 출판 기념회 문화를 카드로 투명하게 받아서 자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새로운 길을 가려고 시도했던 측면을 또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잘했으니까 씻고 지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정치권에 남아있던 출판기념회 현금이 오고 가는 관행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진화해서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아예 교보문고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책 결제를 전체 담당했고요. 그 정청래 의원은 단 10원도 그 자리에서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을 팔고 그 인세를 내가 받겠다라는 아주 출판기념회 취지에 부합하는 일을 했고 그러는 과정들 그 중간에 이 맥락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 관련한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이 부분 매우 엄중한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사단법인 평화나무를 만든 것도 그 맥락입니다. 개신교계의 극우 세력 이들이 만들어내는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이런 가짜뉴스 김용민이가 직접 엄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 정말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으니 가짜 뉴스를 처벌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일반인이나 유튜버들의 입을 틀어 막아라라는 논조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이것조차도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 가짜 뉴스가 돌고 있으니 정부의 각 부처는 발빠르게 대응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홍보수석을 그래서 이 언론인 중심으로 뽑은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정부가 정책을 내놓았을 때 이것을 우물쭈물하고 설명을 잘 하지 못하면 문재인이 뭘 하려고 한다, 문재인 누굴 죽이려고 한다, 문재인이 최저임금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가짜 뉴스의 라인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어디까지 가짜 뉴스가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팩트를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부처의 노력과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 부처가 더 나서서 알려야 된다. 뭐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 국토교통부가 김현미 장관이죠. 네. 국토교통부를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2018년 한 해 동안 크레인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글쎄 7년에 말입니다. 예. 17번의 노동자가 정말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는데 이것을 단속하고 점검하니까 사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널리 알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 노동자를 위하는 정부다라는 점을 알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 잘 안 되고 언론은 또 자극적인 뉴스만 자꾸 보도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작년에 우리 김용 PD님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AI 뉴스 보셨습니까? 조류독감 소식 전 들은 적 없고요. 예. 그다음에 구제역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었거든요. 예, 이것이 예.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잘 해온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문재인 대통령의 가짜 뉴스와 관련된 언급은 그 정부 부처가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바로바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라 라는 이야기이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문재인 정부 지지자분들도 뭐 저는 같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뉴스가 있을 때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하면 그런 사실들을 좀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가짜 뉴스를 잦아들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감수하고 밖에 갈 수 없다.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뭐 특히나 뭐 나눔꼼수다 그랬습니다만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 언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언로를 열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렸던 경험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유튜브가 또 그것에 있어서 많은 활약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김용민 TV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 우리 또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는 유튜버들도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함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아주 기민하고 집요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그런 맥락에서 또 대통령이 강력하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예, 아주 뭐 깊이 마음에 새겨둘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